믿을 사람하고 한계령쯤을 넘다가 뜻밖의 폭설을 만나고 싶다. 뉴스는 다투어 수십 년 만에 풍요를 알리고 자동차들은 뒤뚱거리며 제구멍들을 찾아가느라 없어지지만 한계령의 한계에 못 이긴 척 기꺼이 웃겼으면 눈부신 고립 사방이 온통 흰각뿐인 동화의 나라에 발이 아니라 운명이 묶였으며 읽고 날이 어두워지면 풍요는 조금씩 꿈꾸르게 나고 현실은 두려운 색채를 들이우기 시작하지만 헬리콥터가 나타났을 때에도 나는 결코 손을 흔들지는 않으리. 헬리콥터가 눈 속에 갇힌 야생조들과 짐승들을 위해 골고루 먹이를 뿌릴 때에도 시퍼렇게 살아있는 젊은 심장을 향해 까만 포탄을 뿌려대던 헬리콥터들이 고란이나 꽁들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자비롭게 골고루 먹이를 뿌릴 때에도 나는 결코 옷자락을 보이지 않으리. 아름다운 한계령에 기꺼이 묶여 난생처 짧은 축복에 몸둘 바를 모르리. 자, 신앙송부터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자, 한계령을 위한 연가, 문종희의 작품이고요. 문종희 시인에 대해서는 시는 좋은데 그닥 그렇게 할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문종희 시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수사법이, 현란한 수사법을 사용하고요. 소재도 일단은 뭐냐면 그 인간의 생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설화적인 모티프, 그 다음에 자연, 뭐 여러 현상들이 나타나게 돼요. 이런 것들에 대한 인간의 어떤 센티멘탈, 지극히 감정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까지 다 건들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사랑, 이별, 그렇죠, 죽음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다 뭘로 인식하는 거냐면 삶의 일부로 다 수용을 하는 거죠. 삶의 일부로 수용하고 있는. 그렇다고 해서 뭐 비판적인 정신을 빼버리는 건 아닙니다만 이거 삶의 일부라고 보는 겁니다. 결국 인간이 운명적으로 반드시 거쳐야 될 게 사랑이고 이별이고 슬픔이고 죽음이고 뭐 이런 것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만 알겠죠? 자, 한계령을 위한 연가는 말 그대로 연가에 해당이 되고요. 이 연가는 결국 뭐냐면 이제 사랑 노래죠. 여러분 본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사람과 눈 속에 파묻혀서 며칠을 좀 지내고 싶어하는, 단둘이 며칠 지내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을 그리고 있는 시라는 정도는 아마 대강 신앙송을 들으면서 이해를 했을 겁니다. 근데 여기엔 좀 더 깊은 의미가 좀 있죠. 보시게 되면요. 자, 폭설을 만나고 싶다라고 되는데 이 폭설을 만나고 싶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당연히 갖고 있는 거는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거죠.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과 그냥 함께가 아니라 단둘이 함께죠. 단둘이 함께. 다른 사람의 개입을 받지 않고 이게 나오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결국 뭐냐 내가 세상과 단절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과 단절을 소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단둘이 있으려면 내가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니까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이 의미는 또 다른 의미로 생각을 한다면 또 뭐가 되는 거냐면요. 결국 뭐예요? 현실이죠. 현실을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까지 확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이건 잠시 후에 다시 또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기에는 뉴스는 다투어 수십 년 만에 풍요를 알리고 했어요. 보통 이제 연초에 눈이 많이 오면 이제 그 해에는 풍년이 있는다고 하니까 이제 그걸 얘기하는 것 같고요. 자동차는 뒤뚱거리며 제 구멍, 제 집을 찾아 가느라 법석이지만 이런 말이 나오죠. 이게 나옵니다. 결국은 여기서까지 여기는 일단 뭐냐면 현실입니다. 현실 또는 뭐냐면 일상이 되겠죠. 현실 또는 일상의 분주한 모습이 됩니다. 그렇죠? 분주한 모습에 해당이 되고요. 이런 현실 또는 일상의 분주한 모습은 누구의 모습과 대조가 되냐면 화자와 대조가 됩니다. 그렇죠? 화자와 대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대조 1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나는 한계령의 한계에 못 이기쳐 기꺼이 묶였으면, 그러니까 다들 분주하게 있는데 나만 딱 묶여서 가만히 있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재밌는 게 뭐냐면 묶이다라는 말은 뭐냐면 피동이에요. 피동인데 이 기꺼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능동이 되는 거죠. 기꺼이는 원래는 뭐냐면
형용사 기껍다라고 하는 거에서 또 파생된 파생어에 해당이 되고요. 기껍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내가 마음이 내킨다는 얘기예요. 근데 마음이 내키는 피동이라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건 상당히 역설적 표현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되는 거고, 자연현상 때문에 묶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가 바랬던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역설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여기 또 나오죠. 오 눈부신 고립하고 나왔는데 뭐 오는 당연히 감탄사가 사용됐으니까 영탄이고요. 자, 눈부신 고립하고 나와 있어요. 고립은 일반적으로 뭐예요? 마이너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이거를 나는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역설에 해당이 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현실의 분주한 모습과 그 다음에 화자는 대립됐다고 했죠. 그러니까 폭설이 내리면 결국 고립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화자는 이 고립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 역설을 통해서 결국은 이 시가 얘기하자는 바는 화자가 결국은 뭐냐면 이 폭설을, 이 상황을 일반적인 상황 인식이 아닌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나는, 그렇죠? 일반적인 상황 인식. 일반적인 상황 인식이란 뭐야? 눈 내린다. 올해는 풍년 들겠네. 와, 눈 내린다. 더 싸기 전에 집에 가자. 미끄러지는 사고 난다. 이거보다는 뭐냐면 이거랑 전혀 반대되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사방이 온통 흰 것뿐인 동화의 나라에 라는 말이 있는데, 동화의 나라라는 말 자체가 물론 님과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있으니까 아름답게 보이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런 동화의 나라라는 말은 결국 비현실입니다. 동화니까 비현실. 신비감을 자극할 수 있지만 사실은 비현실이 되는 것이고요. 이 안에도 다시 한번 또 잠깐 언급하지만 결국 뭐가 되면 현실이 아닌 공간을 동화라고 좋게 표현을 했으니까 당연히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얘기했죠. 항상 뭐냐면 그 이상을 지향하는 순간 현실은 부정적이 돼요. 그렇죠? 만약에 현실이 긍정적이면 굳이 이상을 지향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이 아닌 또 다른 세계를 지향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을 좋게 보는 게 아닌 거죠. 그렇게 인식하면 돼요. 됐죠? 자, 발이 아니라 운명이 묶였으면 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운명이 묶였다. 발이 묶인 것은 순간이지만 이 발은 순간이에요. 그렇죠? 한순간만 묶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운명이니까 뭐냐면 얘라 아예 평생 묶였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결국 인에 대한 어떤 사랑의 갈구를 여기서 의미한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운명이 묶였으면 순간, 평생이니까 지속 이런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좋게 말하면 사랑하는 사람과의 인연이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하나가 나오는 거죠. 이 시의 맨 끝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요. 이거는 맨 끝에 짧은 축복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짧은 축복이 아니라 뭐예요? 긴 행복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고 2차적으로 뭐냐면 세상과 단절하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명이 묶였으면이라는 표현은 결국은 이 평생 지속됐으면 좋겠다. 뭐가 나의 지금 이 사랑이 맞잖아, 그렇죠? 또 뭐가 이 세상과의 단절, 부정적 현실과의 단절 상태가 지속됐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뭐가 나오냐면요. 이걸 시상의 전환이라고 하기엔 좀 모호할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시상의 전환, 이게 지금 뭐냐면 시간이 비약되고 있거든요. 선생님이 이윽고 이런 말이 나오면 시간이 비약돼요. 보통 시간이 비약되면 전반부의 정서와 후반부의 정서가 상반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느새 김용길의 성탄제라고 하는 시를 보면 중간에 어느새 나도 그때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었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 어느새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반부의 윤영기 상황과 후반부의 성령이 되는 상황 사이에 정서가 좀 바뀌거든요. 근데 이 시는 정서가 바뀌지 않아서 시상의 전환이라고 하긴 뭐합니다. 근데 이윽고 날이 어두워지면 하고 시간이 일단은 뭐예요? 변한 거 맞지?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의 전환입니다. 시간의 전환. 시상의 전환이 아니라 시상의 전환이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런데 일단은 또 여기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풍년은 조금씩 공포로 변하고 결국 낮에는 눈 내린다고 올해는 풍년 들겠어 이랬었는데 한계령을 아직 넘지 못한 차들이 밤이 되니까 어두운데 어떻게 우리 고립되는 거 아니야? 라는 공포로 변하고 현실은 두려움의 색채를 들이우기 시작하지만 헬리콥터가 나타났을 때도 1980년대나 이럴 때는 한계령이 한번 고립되면요 한 3박 4일 정도 고립이 된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굶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냐면 헬리콥터가 날아들어서 빵, 우유 이런 걸 떨어뜨린대요. 근데 우유는 떨어뜨리다가 관뒀고요. 왜 그러냐면 우유는 맞으면 난리나. 그러니까 빵 같은 걸 이렇게 떨어뜨려가지고 사람들이 그 빵을 주워 먹고 일단은 뭐냐면 이제 견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결코 손을 흔들지 않으리라고 돼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잘 보십시오. 여기 어디냐면 풍년은 조금씩 공포로 변하고 이게 쭉 해서 헬리콥터가 나타나는 지점까지. 우리 위에서 뭐 했냐면요. 여기요. 현실과 일상의 모습과 이게 나오잖아요. 맞습니까? 결국 뭐냐. 이제 밤이 돼서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현실은 두려움과 공포에 떠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의 모습과 얘네들은 지금 두려워서 어떡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결국 뭐야. 화자의 모습이 또 대립되는 모습이 두 번째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예. 그러니까 밤이든 낮이든 간에 화자는 여기서는 뭐야? 현실과는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자, 나는 결코 손을 흔들지 않으리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 헬리콥터에서는 이제 이렇게 잡곡 같은 걸 뿌려가지고 이제 야생동물들이 먹고 살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근데 왜 그러느냐라고 한다면 이 헬리콥터라는 것들이 이중성을 지니는 거예요. 전쟁 때는 결국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을 하고, 근데 지금은 뭐냐면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을 하는 거죠. 일단 여기서 보게 되면 시퍼렇게 살아있는 젊은 심장을 향해 와 까만 포탄을 뿌려대는 이런 말이 나오죠. 1차적으로 심장과 포탄이 서로 대립입니다. 그쵸? 얘는 일단은 뭐냐면 생명에 대해서는 생명이고요. 근데 얘는 이 포탄은 뭐냐면 생명에 대해서 또 파괴하는 존재입니다. 이게 또 색채 대조도 이루어집니다. 결국 뭐냐면 시퍼렇게란 말은 유채색에 해당이 되고요. 새까만이란 말은 뭐냐면 무채색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유채색과 무채색 사이에 색채 대조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시 또 뭐냐면 어떤 대립을 이루고 있냐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 포탄이 생명을 살리는 일용할 양식과 또 대조를 이루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여기서는 생명을 죽임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고요. 여기는 살림이라는 의미를 지녀요. 그러니까 생명성을 기준으로 또 대립적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던 게 동물들한테는 자비로워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아냥 걸린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보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헬리콥터가 나타나는 것은 근데 이제 이 시의 화자한테는 1차적으로 뭐냐면 나와 님 사이에 단둘이 있는 걸 방해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표면적인 게 됐죠. 그래서 옷자락을 보이지 않으리라는 말은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렸던 대로 어머나 왜 빨간색이 남아있나. 자, 말씀드렸던 대로 요거는 결국 뭐냐면 계속 단둘이 아까 얘기했죠. 그냥 한순간이 아니라 지속됐으면 좋겠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단둘의 시간을 결국 연장하고 싶은 소망이 나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헬리콥터도 결국 뭐가 되냐면 이 세상의 산물이기 때문에 세상과 단절되고 싶은 소망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한계령에 기꺼이 묶여 난생처럼 짧은 축복에 몸둘 바를 모르리 했어요. 축복은 당연히 뭐가 되는 거냐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게 축복인데 문제는 이게 짧은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위에서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운명이 묶였으면 했는데 발만 묶여버린 거죠.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몸둘 바를 모르리는 1차적으로 이 축복과 관계가 축복에 몸둘 바를 모르면 얘는 뭐예요? 기쁨이죠. 기쁨으로 의미하지만 이게 너무 짧은 거에 대해서 몸둘 바를 모른단 말은 뭐냐면 아쉬움과 초조가 되는 거예요. 아, 이 시간이 지나버리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것이라는 이 두 가지의 이중 감정이 동시에 표현되는 게 표현할 수 있는 게 몸둘 바를 모르리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자, 일단 여기까지 이해를 하면 결국은 뭐냐면 세상과 단절한 상태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단둘이 있고 싶어요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이 작품이에요. 그죠? 근데 일단은 여기에 이제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거냐면 자, 여기요. 어디냐면 대조가 나타난 부분이죠. 여기요. 뉴스는 다투어 수십 년 만에 풍요를 알리고 자동차는 뒤뚱거리며 제 구멍을 찾아가느라 법석이지만 할 때 뉴스는 다투어 수십 년 만에 풍요를 알리는 요 장면이요. 요 부분이 나오는데 이 뉴스라고 하는 언론이라고 하는 게 결국 뭐야 지금은 폭설이 내려서 차들이 꼼짝달싹 못하는 상황인데 그리고 사람들이 빨리 집에 가려고 좀 분주한 상황인데도 뉴스는 사람들이 폭설 때문에 당황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보다는 뭘 알려줘요? 올해는 풍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다는 얘기죠. 결론은 뭐냐? 이른바 이제 언론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요즘도 언론 믿을 거 없잖아. 특히나 조선일보는 그냥 99%가 다 거짓말이잖아. 이제 그런 거와 똑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 언론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 언론이라는 게 결국 뭐가 돼요? 믿을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이고 그다음에 이게 권력이고 권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실이고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비판 의식이 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야. 그냥. 근데 이게 좀 더 많이 내재되어 있는 게 어디냐면 헬리콥터예요. 그죠? 이 헬리콥터는 결국 젊은 심장이야. 젊은이들의 그 아주 파릇파릇한,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은 심장을 향해 죽음의 총알을 퍼붓던 애들이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걸 딱 보게 되면, 요즘 전두환 재판 받잖아. 헬리콥터 사격이 있었냐고. 자기 안 했대잖아. 분명히 뭐예요. 헬리콥터 탄알 자국하고 목격자가 수천 명 있는데, 와, 쟤는 대단한 거 있네요. 아주 그냥 대머리가 안 뽑혀. 그 정도 벗겨진 게 다행인 거죠. 자, 이것도 보면서 이거는 사실 5.18을 아마 염두에 두고 이 작품을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뭐냐? 국가 권력의 폭력성이죠. 또 결국 이 폭력이라고 하는 부분들과 관계되면서 당연히 뭐냐면 정치 현실에 대한 비판이 이 글에 또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가 또 확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 어차피 폭력,
위선, 오케이? 이것이 결국 뭐예요? 현실을 구성한 요소라고 본다면 난 당연히 이 현실과 뭐예요? 단절을 소망하는 거죠. 그리고 이 현실과 단절을 소망하고 이 단절 자체가 결국 뭐냐면 인과관계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인과관계지만 결국 좀 더 깊이 의미를 좀 확대해 나가면 현실에 대한 의식적 비판 행위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